자, 이제 강의노트 180면 제12장 19세기에서 21세기 미국의 침례교. 굉장히 넓죠. 시간도 많고 이게 단지 그 남침례교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침례교를 포함하기도 하지만 자, 먼저 미국 해외 선교회 American Board of Commissioners for Foreign Missions. 이게 어떤 한 교단, 한 교파의 것만이 아닙니다. 이제 이런 운동을 통해서 그 교파가 더 이렇게 결집되는 그 운동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파가 하나의 그 선으로 묶이게 되는 것은 주로 해외 선교를 위해서 묶이게 되는 겁니다. 요거를 우리가 잘 봐야만 어떤 그 개교회가 하지 못하는 일을 함께 하기 위해서 어떤 이런 그 총회나 또 교단이나 이런 조직이 형성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파는 굉장히 넓은 개념이고요. 교파 안에 또 교단이 있죠. 침례 교파 안에 세계적으로 있는 교단이 한 600개 좀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를 잘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영국 특수 침례교회의 인도 선교사 윌리엄 캐리, 지난번에 공부한 윌리엄 캐리의 영향으로 미국의 회중교단이 먼저 회중교파가 먼저 해외 선교를 시작합니다. 이 배경에는 매사추세츠주의 윌리엄스 대학, 윌리엄스 칼리지 1793년부터 생긴 이 학교의 학생 중에서 몇몇이 건초더미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은 세뮤얼 밀스, 제임스 리처드스, 프랜시스 로빈스, 할비 루미스, 그리고 바이램 그린, 이런 사람들이 헤이스탁 프레이어 미팅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 기도할 장소가 없었으니까 건초더미에 가서 기도한 거고요. 이거는 굉장히 선교사에서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선교에 관심이 지대하게 가지고 있었고, 졸업 후에 선교사로 파송받기 위하여 회중교회의 신학원인 앤도버 신학대학원에 진학하게 됩니다. 이때가 19세기이고요. 이제 앤도버 신학대학원이라는 것은 1807년에 건립된 학교입니다. 자, 이런 배경 가운데서 이제 우리는 그 침례 교회의 유명한 그 선교사인 아도니람 저드슨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 이 사람이 바로 이 회중교회 출신이에요. 굉장히 재밌죠. 회중교회 선교사로 파송되어 나가다가 그 배 안에서 침례교도로 바꿉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를 잘 생각해 보면, 이게 결국은 그 잔 스마이스가 말하던 대로 더 further light, 더 나은 빛이 비치면 그 빛에 반응하는 그 감수성이 있기 때문에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잔 스마이스는 그 짐승의 특성 그 책 그 서론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한 회교도가 한 로마 가톨릭 교도가 됐다가 그 사람이 개신교도가 됐다가 그 사람이 분리주의자가 됐다가 그 사람이 침례교도가 되는 이 과정이 6, 7번의 이 변함이 1년 안에 일어날 수도 있는 거다. 네. 그래서 우리가 침례교회사를 공부하면서 계속 일어나는 이 어떤 그 왜 한 사람이 침례교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으로 자기의 확신을 바꾸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보아야 합니다. 자, 아도니람 저드슨은 1788년 8월 9일 매사추세츠주 말든에서 한 회중교회 목사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아도니람 저드슨이고 저드슨이고 그 아버지가 저드슨이고 이 본인이 이제 썰고 그 아들이 이제 같은 이름을 가져가니까 이렇게 아도니람 저드슨 썰라는 이런 이름이 된 것 같아요. 자, 저드슨은 16살에 로드 아일랜드 주의 프라비던스 대학, 현재 브라운 대학이죠. 예,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한 그 대학입니다. 입학하고 19살에 졸업합니다. 16살에 입학해서 19살에 졸업한다 이러면 뭐 천재냐 이러는데 다들 제가 늘 이야기하듯이 대학에 가는 나이가 이때쯤 됐다고 정상적 공부하면 그러니까 지금하고 학제가 다른 겁니다. 그때는. 그 후 앤도버 신학대학원에 입학해서 1810년에 졸업합니다. 예. 앤도버 신학대학원이 생기게 된 그 계기에 대해서 제가 각주에 써놓았죠. 하버드 대학이 이제 원래 신학대학원으로 출발한 거잖아요. 하버드 대학이 자유주의적 교수를 임명한 것에 반대한 개혁주의자들에 의해서 1807년에 매사추세츠의 앤도버에 설립됩니다. 그리고 1965년에 뉴턴 신학연구원과 합병하여 지금은 앤도버 뉴턴 신학교가 되어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항상 신학교도 처음에 어떤 그 보수적인 신학교 출발해서 자유주의화되면 일부가 거기서 빠져나와서 다시 새로운 신학교를 세우는 그 역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그런 일이 계속 생기죠. 예. 그는 이미 2년 전에 하나님께 그의 삶을 엄숙하게 헌신하였다. 저드슨은 곧 선교에 대한 열정으로 그의 헌신을 구체화하였다. 그는 앤도버 신학대학원 내에서 선교의 열정에 불타는 학우와 모임을 만들어 그들 스스로들을 형제들이라 불렀다. 또 브레드린, 이 브레드린이라는 단어는 무조건 종교적 의미에서 형제예요. 브라더스는 어떤 혈연과도 관련되지만 브레드린이라는 말이 딱 붙으면 이건 무조건 종교적 형제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번역한 신자들의 교회에서는 이 브레드린이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나 몰라요. 다 자기들 브레드린을 부르니까. 그런데 이 저자는 또 그거를 구별 안 하고 다 써줘요. 저는 번역할 때 그것을 이 사람들은 체코 형제단이다. 이들은 뭐 플리모스 형제단이다. 이렇게 제가 말을 넣어서 번역을 했는데 왜냐면 그렇잖아요. 구별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자기들을 브레든이라 불렀다고 합니다. 이 모임이 성장해서 미국 최초의 선교기관이 된 것입니다. 저드슨을 포함한 4명의 젊은이가 아시아 지역이 가장 중요한 선교지라고 확신하며 회중교회 총회에서 후원을 호소합니다. 그래서 1810년 회중교회를 중심으로 초교파적인 미국 해외 선교회가 구성이 되는 겁니다. 제가 위에 말했던 그 제목에 말하는 미국 해외 선교회. 이거는 초교파적인 거죠. American Board of Commissioners for Foreign Missions. 예. 그래서 1811년 1월 11일 저드슨은 영국의 런던 선교회를 방문하기 위해서 항해길에 오릅니다. 런던 미셔너리 소사이어티 LMS죠. 그 당시까지 미국에는 선교사를 파송하여 후원하는 선교단체가 설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국이 어떤 그 세계적인 지금 미국이 된 계기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이제 지나오면서 세계 패권 국가가 된 거잖아요. 이때는 벌써 그때부터 거의 100년이나 앞선 때이기 때문에 아직은 그 중견국가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항해 도중 그가 탄 배가 프랑스 사략선에 납포되는 일이 돼서 선원 전체가 포로가 됩니다. 사략선이라고 번역되는 privateer라는 말은 전시에 적선을 납포하는 권한을 부여받은 민간 무장선을 사략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민간 선을 전쟁에 가능한 그 임시 군대로 조직돼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허락을 해주는 거죠. 네.
자, 이게 이제 나폴레옹 시대 그때였으니까 이게 이렇게 생각하면은 어떤 이런 개인으로 볼 때 엄청난 불행이 이 저드슨에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저드슨의 이 성격이 굉장히 사실은 굉장히 괴팍스럽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드슨을 비판할 때 이 첫 항해부터 괜히 안 가도 될 걸 가가지고 이 고생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을 어떻게 알겠어요? 지나고 얘기하는 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스페인과 프랑스에서 감옥 생활에 고생을 한 후 풀려난 저드슨은 5월 3일에서야 런던에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1월 11일에 출발해서 그래도 다행히 일찍 풀려나고 런던에 도착합니다. 1811년 8월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옵니다. 9월 19일 저드슨은 이미 1810년에 결성된 미국 해외 선교 이사회, 미국 해외 선교회, 똑같은 건데 제가 이렇게 말을 다르게 번역해놨네요. 미국 해외 선교 이사회 이렇게 번역해야 되겠네요, 그죠? 의 선교사가 되었으며 동시에 회중교회 파송도 받습니다. 저드슨은 1812년 2월 5일 앤 해슬틴과 결혼합니다. 다음날 로드 아일랜드 주의 살렘에 있는 회중교회인 태버네클 교회에서 목사 안수도 받습니다. 그리고 2월 19일 저드슨 부부, 사무엘 뉴엘 부부 등이 그리고 루터라이스, 이렇게 루터라이스는 이제 독신이죠. 이렇게 5명이 인도로 향하는 상선에 승선해서 인도로 선교사로 파송을 나가는 겁니다. 인도로 향하는 배 안에서 저드슨은 베프티즘에 관한 신학을 집중적으로 공부합니다. 그래서 신자의 침례를 받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신학적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마태복음 28장 19, 20절이 우리가 지상명령이라고 해서 지상위임이죠. 지상위임,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해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거를 잘 보면요, 여러 가지로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지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첫 번째 명령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 다음에 제자를 삼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첫 번째가 제자로 삼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어라. 그러니까 침례를 베풀고 제자로 삼는 게 아니고 제자를 삼고 침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분바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야 순서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유아는 제자로 삼을 수 없기 때문에 침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게 명확한 이 침례교도들의 성경을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Therefore, first go an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제자로 만들고 그 다음에 그들을 baptizing them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and of the Holy Spirit and teaching them to obey everything I have commanded you.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교회 나오면 예수 믿게 하고 베프티즘을 주고 제자로 삼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자와 그리스도를 구분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이런 소위 교회 지도자를 양성하는 이 신학원, 세미나리, 이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 이 제자 삼는 기관의 어떤 핵심 기관이에요. 왜냐하면 개 교회에서 목회자를 양성해내기 힘듭니다. 그래서 침례교회 그 방식은 개교회에서 총회에 헌금을 하면 총회에서 그 돈으로 목회자도 양성하고 또 선교사도 파송하고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아도니람 저드슨은 신자의 베프티즘을 받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신학적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저드슨 일행은
1812년 6월 17일 캘커타에 도착합니다. 저드슨 부부는 영국 선교사 윌리엄 와드, 이 세란포로 삼총사의 한 명인 윌리엄 와드로부터 1812년 9월 6일 침수 침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침례교단에 소속하게 됩니다. 출발할 때는 회중교단 목사고 회중교파 목사고 회중교파에서 파송받은 선교사인데 가는 배 안에서 바뀌어서 도착해서 침례를 받고 침례기로 바꿔버린 거예요. 이게 회중교단에서 볼 때는 얼마나 이게 배신자예요.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네. 우리가 이거 굉장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나 미국 선교사가 인도에서 활동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한 영국의 동인도 회사는 저드슨 일행을 인도로부터 추방합니다. 그래서 저드슨 부부는 1813년 6월 13일에 거의 인도에 온 지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미얀마로 선교지를 옮깁니다. 미얀마로 항해 도중에 저드슨의 아내 앤은 그의 첫 번째 아이를 선상에서 유산하게 됩니다. 저드슨은 미국 침례교회에 도움을 호소합니다. 루터라이스도 역시 이미 침례교도가 되어 있었고 건강이 악화돼서 미국으로 돌아와서 본국에서 윌리엄 캐리의 편지의 도움과 함께 활동하므로 1814년에 해외 선교를 위한 미국 침례교파의 일반 선교총회를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게 루터라이스, 우리가 루터라이스 신학원이 이제 애틀랜타에 있잖아요. 그것에 이제 이 사람 이름이 바로 거기에 있고 그만큼 이 사람이 중요한 사람입니다. 자, General Missionary Convention of the Baptist Denomination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for Foreign Mission. 이것을 줄여서 말할 때 General Missionary Convention이라고 하고 또 General Convention이라고 하고 이거를 Triennial Convention이라고 부르는데 이 이유가 총회를 매년 한 게 아니라 3년에 한 번씩 모였어요. 이 침례교회들이 그동안 쫙 있었는데 교회들이 생기고 지방하게 생겼는데 총회는 없었다는 거예요. 왜? 총회가 있으면 상명하복되기가 쉬우니까. 그게 싫어서 총회를 안 만드는 거. 만들 줄 몰라서 안 만드는 거예요. 그럼 안 만들었던 거 일부러. 그랬다가 해외 선교를 하려니까 만들고 그것도 뭐 자주 만나지 말고 3년에 한 번씩만 만납시다. 이렇게 됐던 거죠. 저드슨은 이미 라틴어, 헬라어, 히브리어 등을 공부했었습니다. 미얀마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3년 동안 미얀마어와 문법을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얀마어에 대해서 거의 뭐 개척하는 마음으로 공부를 하고 문법책을 만들고 사전을 만들고 번역을 하고 이러는 거죠. 저드슨 부부는 미얀마인을 고용하여 하루에 12시간씩 언어 공부에 열중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저드슨 부부는 어떠한 유럽인이나 미국인도 만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4년이 지나도록 회심자는 하나도 없었고 미얀마 사람들은 저드슨 부부를 단지 외국인으로만 볼 뿐입니다. 1819년 약 15명의 현지인이 공식적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그러나 개심자는 35세 고산족 노동자인 몽 슈웨이 모웅 몽슈웨이 모웅 한 명뿐입니다. 이 첫 번째 그리스도인, 이 미얀마인 첫 번째 그리스도인 그 사진이죠. 저드슨 부부가 선포하는 유일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하여 미얀마 사람들은 좀처럼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저드슨 부부는 둘째 아이인 로저가 생후 8개월 만에 죽는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이게 선교에 방해가 되는 거죠. 네. 그럼에도 굴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저드슨이 이에 굴하지 않고 1817년 미얀마어 문법 Grammatical Notices of the Burman Language와 또
마태복음 번역을 완성합니다. 그러니까 1813년 6월에 도착해서 1818년에 1819년 요때쯤에 이 책을 만들었으니까 한 6, 7년 사이에 이만큼 진전이 된 거죠. 1818년부터 저두스는 공개적으로 복음을 외치며 전했습니다. 1819년 첫 번째 개심자가 침례를 받았고, 저 모흥. 1822년에 18명의 개심자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18명의 개심자를 얻는데 걸린 시간은 12년입니다. 13년에서 22년. 12년이 아니네요. 그죠? 한 10년쯤 된 거네. 그죠? 이런 거를 좀 명확하게 써야 되는데. 그죠? 자, 1817년, 그러니까 N은 인도의 세란포로에서 인쇄 기계가, 미국에서는 인쇄 선교사 조지 휴 그리고 그의 아내가 도착했습니다. 그리하여 미얀마어로 500권의 마태복음이 출판됩니다. 저드슨이 개척한 랭군의 교회에 대하여 미얀마 침례교의 역사가인 모웅 쉐와는 이렇게 서술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개신교도가 들어온 거랑 비교하면 이 미얀마가 우리보다 훨씬 빠른 거죠. 우리나라는 뭐 조선시대 또 마지막에 또 대원군의 쇄국정책 이런 걸로 해서 이 미얀마보다 거의 한 60년 이렇게 뒤지잖아요. 자, 그리하여 랭군의 벌목군과 어부와 가난한 자와 부자와 남자와 여자들의 교회가 탄생하였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께로 가는 총 여정에 3일이 걸렸고 어떤 사람은 2년이 걸렸다. 그러나 그들이 한 번 그리스도를 위한 결단을 했다 하면 그들은 일생 동안 그분의 사람들이 되었다. 감동적인 이야기죠. So was born the church in Rangoon, logger and fishermen, the poor and the rich, and men and women. One traveled the whole path to Christ in 3 days, another took 2 years. But once they had decided for Christ, they were his for all time. 저와 여러분도 주님께 돌아오는데 3일이 걸렸는지 2년이 걸렸는지 모르지만 주님께 왔으면 우리의 전생애가 주님 것이 되는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자, 1824년 미얀마와 영국 사이에 전쟁이 발발합니다. 저두스는 미국 사람인데도 영국과 이제 거의 같은 그런 사람으로 인정받아서 적으로 간주되고 첩자로 의심받아 체포되고 고문되고 17개월 동안 투옥됩니다. 이게 이제 엄청난 시련이 온 거죠. 셋째 아이를 임신하였던 저드슨의 부인 앤은 아이를 낳아 기르면서 관공서를 찾아다녀 남편의 무죄를 주장해 결국 저드슨은 자유를 찾게 됩니다. 그러나 그간의 심한 고초와 고난으로 인해서 앤은 셋째를 낳은 지 21개월 만인 1826년 10월 24일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선교지에 가서 이 남편과 아이들을 두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 아내가 죽음을 맞이할 때 저두스는 선교 탐사 여행을 떠났으므로 그의 아내 앤은 남편의 돌봄 없이 혼자 임종합니다. 또 그의 셋째 아이도 6개월 만에 죽습니다. 자, 1825년 미국 침례교 일반 선교총회는 조지 데나 볼드만과 사라
사라 홀 부부를 저드슨의 선교 현장에 파송합니다. 조지 볼드만은 1801년 2월 8일 메인주 리버모어에서 실바누스 볼드만 목사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는 콜비 대학을 졸업한 후 앤도버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합니다. 1825년 2월 16일 조지 볼드만은 침례교회의 목사로 안수를 받습니다. 신학은 회중교회에서 하고 안수는 침례교회에서 받는 겁니다. 이 사람도 벌써 그런 변화를 겪은 거죠. 같은 해 7월 4일 사라 홀과 결혼합니다. 이들은 곧바로 저드슨의 선교 현장에 파송되었습니다. 그러나 조지 볼드만은 1831년 2월 11일 미얀마의 타보이에서 사망합니다. 그의 아내 사라와 사이에는 독자인 조지 볼드만 디 영거가 하나 남겨졌습니다. 자, 저드슨은 첫 번째 개심자들 중에 하나인 코타아를 안수해서 현지인 목사로 세웠고 그가 랭군의 교회를 다시 설립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선교는 결국 현지인 목회자를 만드는 과정인 거죠. 그래야만 마음 깊숙이 들어가는 그런 설교가 이루어지고 변화가 이루어지죠. 저드슨 선교의 최대의 수확은 불교도들로부터가 아니라 정령숭배 부족, 애니미스트 트라이브스. 특별히 정령숭배는 이제 샤머니즘이잖아요. 이 샤머니즘에는 이 최고신 개념이 있어요. 이 최고신이 있고 우리는 최고신이 아닌 그 하위신들을 섬긴다. 이런 게 이 정령숭배의 특징이잖아요. 제가 선교 문화 인류학을 공부할 때 이 샤머니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회심률이 좋다 이런 말을 배운 적이 있거든요. 저도 대학생 지도하는 목회자 전도사였었을 때 우리 학생 하나가 여학생 자매가 와서 자기 동생이 귀신 들린 것 같다. 귀신은 이 무당들이 안다는데 무당한테 좀 데려가다 내가 귀신 들렸는지 안 들렸는지 좀 알려달라. 이래서 제가 전도사가 우리 여학생 2명을 데리고 그 무당을 찾아간 거 아닙니까? 대전에 유명하다는 무당을, 신내림을 받았다는 무당. 가보니까 한 40대 중반에 얼굴에 마마 자국이 있는 그런 분이더라고요. 얘기를 쭉 듣더니 저를 막 꾸중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꾸중하냐면, 나야 이왕 귀신에게 잡혀서, 귀신에게 이런 귀신의 인도로 이런 무당 일을 하고 있지만, 전도사님 당신은 젊은 사람이 왜 이런 데를 이런 학생을 데리고 찾아오냐. 이 학생 귀신 들린 것도 아니고 예수 잘 믿고 잘 살아라고 그렇게 지도를 해줘라. 얼마나 그냥 가슴이 뜨끔하고 미안하고 부끄러웠던지. 그러면 당신도 예수 믿으세요 이 말을 하고 나왔어야 되잖아요. 그 말도 못하고 그냥 부끄럽게 그 자리를 떠나온 그런 기억이 납니다. 굉장히 부끄러운 고백이죠. 이게 이 정령숭배하는 이런 샤머니즘 계열이 복음을 잘 받아들인다는 그런 선교 문화 인류학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이 바로 이 정글 부족이고 산악 부족인 이 미얀마와 티벳 사이인데 이들을 카렌족이라고 그래서 지금도 이 카렌족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카렌족이 살고 있었는데 저드슨은 카렌족의 종이었으며 살인자였던 코타뷰를 위하여 돈을 지불하고 그를 구속해서 자유를 줬고, 이게 이제 엄밀한 의미의 구속이라는 단어의 정의잖아요. 자유를 주었고 코타뷰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카렌족을 위한 사도가 되어서 다시 그들의 부족에게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카렌족은 구약성서의 계시와 비슷한 내용을 전설로 이미 믿고 있었고, 더욱이 백인 선교사가 어느 날 온다라는 이런 것도 믿고 있던 족입니다. 그래서 카렌족은 그리스도교를 급속하게 받아들입니다. 여러분이 리서치 페이퍼를 쓰려면 이런 부분을 딱 잡아서 쓰면 되는 거예요. 이 대학원 과정에 이 과목 리서치 페이퍼는 새로운 이론을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과목에서 공부한 것을 좀 더 깊이 연구해서 좀 더 확장하고 심화하는 그런 공부예요. 여기에 나오는 이런 코타 비오 이야기, 또 카렌족 이야기, 카렌족이 어떻게 그리스도 됐나, 지금 그들은 어떤 상황인가, 이런 거 공부할 만하잖아요. 그죠? 그 사이 저드스는 건강이 극도로 악화되었습니다. 혼자니까요. 1834년 미얀마 신약성서를 완역하여 이듬해 출발합니다. 1835년에 저드스는 이미 사망한 동료 선교사 볼드만, 아까 얘기했던 그 조지 볼드만, 1801년생인데 1831년이니까 불과 31살, 32살 죽은 거죠. 미망인 사라 볼드만과 재혼합니다. 그들은 결혼 후에 8자녀를 낳았고 그중 5이 이제 장성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저드스는 첫 번째 결혼을 앤과 하고, 앤이 죽고 난 뒤에는 두 번째 결혼을 사라하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 후 사라는 벌써 자녀를 8명 낳고 난 뒤에 사라는 건강이 약화되어 미국으로 돌아가던 중 대서양의 프랑스 섬, The Isle of France 근처를 통과할 때인 1845년 9월 1일에 선상에서 사망하고 세인 헬레나 섬에 장사가 됩니다. 세인 헬레나 섬이 나폴레옹이 유배로 갔던 그 섬이잖아요. 자, 저드스는 미국을 방문해서 많은 곳에서 선교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저드스는 이미 건강이 아주 나빠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국 방문 중에 저드스는 사라의 전기를 저작할 책임을 맡은 작가 에밀리 처부크와 1846년 6월 2일에 세 번째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딸을 하나 낳습니다. 자, 왜 제가 이 선교사의 삶을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 한 남자, 여자도 마찬가지지만, 이 남자가 이 불완전한 피조물입니다. 물론 뭐 완전한 피조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남자를 지으시고, 야, 이 남자 혼자 있는 거 되게 안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돕는 배필이 필요한 거예요. 그 유명한 이야기잖아요. 그 한국의 그 김영석 교수, 뭐 거의 100세 이렇게 사시는데, 이분이 하신 말씀이, 아내를 오랫동안, 그 사모님은 오랫동안 이제 병 수발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도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뭐 20, 30년 이렇게 살게 되니까, 내가 이렇게 오래 살 줄 알았으면 그때 재혼했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지금 이렇게 돼 보니까 뭐 친구든 뭐 자녀든 뭐 하나도 안 중요하다. 지금 나한테 제일 중요한 사람은 우리 집에서 나에게 밥 해주고 청소해주는 가정부다. 그런 얘기도 하시고, 또 얘기하는 게, 내 친구 얘기인데, 내 친구가 어느 아마 커피숍이나 이런 데서 어떤 그 나이 좀 젊은 사람과 굉장히 오랫동안 친하게 지냈다. 근데 그 여자가 하는 말이, 내 친구에게 하는 말이, 상의 드릴 거 있으니까 긴하게 좀 얘기 좀 하자 해서 굉장히 마음이 설레가지고 청혼을 할까봐 이렇게 설레가지고 가서 만났더니, 그 여자가 하는 말이, 결혼할 사람이 생겼는데 이 결혼을 좀 축하해 주시고 주례를 해달라. 그래서 엄청 실망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이게 뭐 본인 이야기를 친구 얘기처럼 한 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제가 들 정도로 혼자 살 수 없다라는 그런 그 마음을 많이 표현하세요. 그래서 특히 선교지에서 이 사람이 먹고 자고 뭐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도, 몸이 아플 때 뭐 정서적인 외로움, 이런 모든 것을 생각해 볼 때 혼자 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윌리엄 캐리도 마찬가지고, 아도니람 저드슨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돕는 배필로서의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거기 그림 참 아주 장엄한 그림이죠. 임종하는 볼드만, 조지 볼드만을 침대에 이렇게 와서 보게 하고, 저드스는 카렌족을 연못에서
이렇게 침례를 베풀고 있고 카렌족들이 쭉 서 있고 하는 이 그림을, 그래서 이때는 이제 사진이 없던 시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림을 자세히 그려서 그림으로 이렇게 일을 남기고 했던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제가 뭐 어디서 갖고 왔겠어요. 다 인터넷에 이런 자료가 있으니까 갖고 왔겠죠. 그래서 이게 할비라는 사람이 쓴 스토리 오브 베프티스트 미션스라는 책에 274페이지에서 나온 그런 그림인데요. 우리가 이 역사를 공부하는 게 참 장엄한 일입니다. 역사가 뭐예요? 역사가. 최근에 저는 역사를 공동체의 집단 기억이다, 이런 말로 표현하고 싶어요. 기억을 하려면 알아야 되잖아요.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기억이 되겠어요? 근데 이게 공동이라는 것은 그 공동체의 공동기억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나를 세상의 침례교도의 한 사람으로 정의한다면 내가 침례교도의 역사를 알고 있을 때에만 그 공동체에서 생기는 거죠. 네. 네. 한국 사람이 한국에 대한 역사를 전혀 몰라. 그러면 사실 많은 양의 그런 한국인의 자랑스러운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역사를 배우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 도움이 되는 겁니다. 자, 에밀리 처부크가 있었기 때문에 이 저드슨의 전기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이고, 이 저드슨의 그 생애를 기록해 놓은 그런 책들을 읽어보면 이때쯤 돼서 미국에 돌아왔을 때쯤에 이 저드슨이 굉장히 성격이 개팍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을 잘 맞추어주고 그에게 또 과거를 이렇게 진술하게 하고 그걸 책으로 남기는 이 에밀리의 역할이 굉장히 컸던 거죠. 저드슨 부부는 미얀마로 돌아갔고, 저드슨은 그 후 3년 동안 더 미얀마 선교사에게 헌신합니다. 그러나 오래된 폐의 질환이 악화되자 의사들이 치료의 방법으로 해상여행을 권합니다. 그리하여 해상여행에 오른 저드슨은 인도의 벵갈만에서 1850년 4월 12일 폐의 질환으로 사망함으로써 37년간의 선교 사역을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아도니람 저드슨은 1788년생이니까 12년 하고 또 50년 하니까 62세, 62세까지 살았네요. 62세까지 살았는데 선교 활동은 37년 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의 시신은 바다에 수장되고 저드슨 사망 3주 후에 그의 아내 에밀리는 둘째,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 딸을 낳고 둘째 아들 찰스를 낳았지만 유복자죠. 당일에 죽습니다. 건강이 악화된 에밀리는 1851년 미국으로 돌아와서 프랜시스 웨일랜드의 도움으로 저드슨의 전기를 완성하고 37세로 또 사망해요. 그러니까 이 에밀리 저드슨은 그 짧은 생애 동안에 그 저드슨의 말년을 함께하고 그의 전기를 쓴 이 에밀리가 없었다면 우리가 저드슨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부분을 모르게 되는 거죠. 예, 참 이렇게 해서 그 유명한 그 아도니람 저드슨 이야기가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침례교회 선교사 이야기하면 뭐 윌리엄 캐리 영국의 이제 선교사죠. 그리고 그 삼총사, 그리고 아도니람 저드슨, 그리고 그 뒤에 미국 여자 선교사, 여자 선교사로서 영국에 가서 활동한 라티문, 그리고 국내 선교로에서 돈 애니 암스트롱, 이런 사람이 침례교회에서 계속 나오는 이름인데 그런 것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도 이 침례교회사입니다. 자, 루터 라이스에 대해서 잠깐 보면 루터 라이스, 우리 한국 사람들은 R 발음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루터 라이스 이렇게 보면 L 발음이 나오면 그 E입니다. E. R 발음이 나오면은 쌀이죠. 그래서 이걸 잘 구별 못하면 너 뭐 먹니? 그러면 라이스 먹어요. 그러면 이 먹는다는 말이 돼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좀
뭐 저도 어차피 잘 안 되지만 우리가 구별해서 좀 발음할 필요가 있습니다. 루트라이스는 아도니람 저드슨 등과 함께 회중교단의 미국 해외선교위원회가 인도로 파송한 선교사였습니다. 그러나 인도에서 침수 침례를 받음으로 회중교회와 단절하고 침례기도가 되었다고 지금 얘기했죠. 라이스는 건강이 악화로 미국에 돌아와서 침례교도에게 아도니람 저드슨 선교사들에 대한 후원을 요청했고, 그는 보스턴 침례교 선교회, 버지니아 침례교 선교회 등의 호수에서 적극적인 반응을 얻어냅니다. 또 계속해서 중부 남부를 여행하며 선교협회들을 구성하는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이 선교사가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려면 반드시 선교 후원회가 있어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을 행정으로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행정으로 돕는다면 결국은 이제 돈이 흐르게 해주는 건데, 돈이 교회에서 100을 주었을 때 선교사에게 100이 가지 않고 중간에 새는 돈이 생겨요. 그게 뭐예요? 그 행정하는 사람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100을 보냈는데 선교사에게 1이 갔다. 이거는 이상하죠? 근데 100을 보냈는데 선교사에게 99가 갔다. 그건 가장 이상적인 거겠죠? 그러면 이 100을 보냈을 때 몇 퍼센트가 가나, 이게 이제 모든 이런 자선단체, 구호단체의 그 퍼센트율이 나옵니다. 월드 미션 하면 아마 이게 세상에서 가장 실제적인 도움이 수혜자들에게 돌아가는데 가장 효율이 높다. 이런 계산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 단체의 설립 목적이 무엇이고, 내가 돈을 얼마 냈을 때 이 돈이 얼마가 실제로 그 도움에 가는가, 중간에서 새는 행정비가 얼마나 많은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고, 그것을 인정해야 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하는 사람이 없이는 그런 일이 안 이루어진다. 이런 것도 우리가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는 이제 이 침례교회 협동선교비, CP라고 말하는 그것을 이해하는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자, 아까 말한 대로 침례교 일반 선교총회 3년차 총회가 어떻게 구성되는가를 다시 한번 하면, 1814년 11개 주의 침례교에서 파송된 33명 대표가 필라델피아에 모여서 해외 선교를 위한 미국 침례교파의 일반 선교총회를 구성합니다. General Missionary Convention of the Baptist Denomination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for Foreign Mission. 되게 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단어가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길으니까 General Mission Convention 내지는 General Convention, 그러나 이 총회가 3년에 한 번씩 모임으로 3년차 총회 Triennial Convention으로 보통 통칭된다. 그만큼 이 행정이 비대화되고 개교회를 지배하는 형태가 되는 것을 두려워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1년에 100불씩 3년 동안 후원하는 협회나 교회는 이 총회에 2명의 대표를 파송할 자격을 주었습니다. 이는 오직 해외 선교만을 위한 조직이었습니다. 즉, 이 모임은 처음으로 전국적인 규모로 조직된 침례교 최초의 최대의 기관이었지만, 선교를 위한 협의회 체제입니다. 소사이어티지, 이게 컨벤션은 아닌 거예요. 이름은 컨벤션이라는 말이 들어가긴 하지만 이거는 하나의 협의회, 소사이어티, 성서공회 이런 식으로도 협의회, 공회 스타일입니다. 어떤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그런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 목적을 위해서 만진 그런 자원단체 비슷한 거예요. 훨씬 더 발룬테리고 훨씬 더 협회 내지는 공회 이런 식으로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과정이 발전되면서 이제 총회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 과정을 볼 때 역할을 했던 분이 이제 리차드 포먼입니다. 이게 F 발음을 한국말로는 피읍으로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히읗으로 쓰는 걸 좋아하는데 그렇게 안 쓰니까, 그래서 써놓기는 퍼만 이렇게 써놓지만 읽기는 포먼 이렇게 읽어야 되는 것 같아요.
플로리다 이렇게 읽으면 안 되잖아요. 플로리다 이렇게 읽어야 되잖아요. 이거 뭐 제가 뭐 영어 잘하지 못하지만 어쨌든 이게 영어로는 어떻게 쓴다라는 것만은 알고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포먼은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 제일교회의 목사였습니다. 3년차 총회 첫 회장이었으며 강력한 설교자였고 애국자였고 선교 열정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1817년 제2차 3년차 총회에서 폴만은 국내 선교와 교육을 총회에 포함시킵니다. 처음에는 선교 소사이어티로 출발했는데 벌써 이미 3년이 지나고 난 뒤에는 우리가 국내 선교도 하자. 예. 또 우리가 목회자들 교육도 하자. 이런 것으로 확장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존 메이슨 팩과 제임스 웰린이 미주리주의 세인루이스 지역에서 국내 선교사로 파송되어 많은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이게 사람이 모이고 돈이 모이고 할 일이 생기고 기도가 늘어나면 어떤 협의회를 구성하게 되고 또 거기서 사람이 파송되고 돈이 지급되고 이렇게 해서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서 10년 내에 16개의 주총회가 결성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루터라이스 대학과 콜롬비아 대학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루터라이스는 워싱턴 DC 지역에 땅을 확보하고 1821년에 콜롬비아 대학을 설립하게 됩니다. 루터라이스가 이 대학은 인문학과 신학을 가르치게 됩니다. 신학교육을 위하여 윌리엄 스토우튼이 동참하게 됩니다. 루터라이스의 이 학교를 돕기 위하여 3년차 총회가 운영에 가담합니다. 그러니까 루터라이스가 세운 대학이 이제 콜롬비아 대학이고 워싱턴 DC 지역에 이고 이게 이제 그 총회가 이 목회자 양성도 해야 된다. 그래서 3년차 총회가 여기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1826년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콜롬비아 대학이 막대한 빚을 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반선교 운동이 선교에 반대하는, 그러니까 이 선교에 대해서 가장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이 선교사들은 선교로 하는 게 아니라 돈 때문에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 돈을 이 총회로 모아서 선교사 보내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혹시 하려면 개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한다. 이런 식으로 반선교 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3년차 총회는 오직 해외 선교에 국한하자는 제안이 생겼습니다. 결과적으로 1826년 3년차 총회는 해외 선교라는 단일 목표로 다시 복귀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 이제 다른 단체들이 결성되게 됩니다. 1824년 침례교 일반 문서회 베프티스트 제너럴 트랙 소사이어티, 이게 이제 그 성서 공회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워싱턴 DC에 본부를 두고 성경과 소책자 반포의 목적을 가지고 있고 자발적인 재정 지원에 근거하여 회원권을 보여야 돼. 그러니까 뭐 누구나 회원이 되는 게 아니라 회비를 내는 사람이 회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고 돈이 없으면 일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항상 돈이 가야만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돈을 내지 않는데 회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옛날 그리스 민주주의 때부터 이 세금을 내지 않으면 투표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보조금을 받아도 투표권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보조금을 더 주고 그들의 표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정치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만큼 돈으로 사람을 계산하지 않는 그런 것이 바로 지금의 미국 같은, 한국 같은 그런 민주주의인 거죠. 1826년에 필라델피아로 본부를 옮기고 1844년에 이 모임이 미국 침례교 출판협회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아메리칸 베프티스트 퍼블리케이션 소사이티. 그리고 1823년에 미국 침례교 국내 선교협회가 결성됩니다. 아메리칸 베프티스트 홈미션 소사이티. 이 홈이라는 말이 우리는 우리 한국 말로는 가정이 1차적 의미가 가정이 돼 버리니까. 근데 이 홈이 여기서는 국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홈 칸츄리, 포린 칸츄리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국내 선교회는 존 메이슨 팩은 지난번에 앞에서 말한 것처럼 세인루이스 지역에 사역을 하고 매사추세츠주의 조나단 고잉이
1813년에 존 메이슨 팩과 함께 서부 지역을 방문하고 두 사람의 합의로 1823년에 이 ABHMS 아메리칸 베프티스트 홈 미션 소사이어티가 조직되게 되는 겁니다. 국내 선교협회는 지역교회나 지방의 지원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침례교회 안에 세 가지 독립된 목적을 수행하는 독립된 세계기관이 존재하게 됐습니다. 이들은 각 교회와 지방에 자신들의 단체를 후원해달라고 호소해야 됐습니다. 이 세 가지가 뭐죠? 첫 번째 해외 선교회, 국내 선교회, 그리고 문서를 하는 출판협회, 미국 침례교회 출판협회, 미국 해외 선교총회, 3년차 총회, 그 다음에 출판협의회, 그리고 국내 선교회. 이런 것이 나중에 합해져서 총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소사이어티에 있다 보니까 그 일을 하려다 보니까 개 교회를 계속 방문해서 여기에 돈을 내주세요. 뭐 설교 기회를 얻으면 좋고 설교 기회를 못 얻으면 그 광고 시간 이런데 뭐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하고 해서 하겠죠. 그러면 여행해야죠. 또 뭐 만들어야 되죠. 이러다 보면은 100을 받으면 이 선교사에게 실제로 가는 돈은 50대기가 힘든 거예요. 네. 기본 경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 역사는 이게 역사 공부는요 좀 시작은 시냇물처럼 시작됐죠. 하나의 샘에서 그것이 샘에서 계곡이 되고 시내가 되고 작은 강이 되고 큰 강이 되고 나중에는 바다가 되는 겁니다. 바다로 딱 갈 쯤 되면 공부해야 될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죠. 그래서 다 공부 못하고 그 중에 이렇게 중요한 것만 골라서 공부하게 돼요. 역사 공부는. 그래서 분량으로는 이 기원이 되는 시작이 아주 좁지만 거기를 자세히 공부하게 되고 이 뒤로 갈수록 좀 덜 자세히 공부하게 돼요. 어쩔 수 없이. 제 강의가 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미국 사람들은 오늘날의 침례교 모습에 대해서 영향을 주는 최근의 역사를 훨씬 더 많이 공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좀 더 발전시켜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일단은 그 19에서 21세기 미국 침례교의 운동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일단 1시간 한 50분이 넘었으니까 여기서 마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거에 대해서 얼마의 그 분량이 될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공부를 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